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교과서 90페이지, 그다음에 EBS 교재 76페이지입니다. 이제 교과서 제목은 이제 사회 정의와 윤리라는 파트로 분배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 EBS 교재에 보면 이제 사회 정의 요 단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내용을 배울 텐데, 다시 한번 요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낀다. 첫 번째, 학생들이 어렵게 느낍니다. 그 이유는 어떤 다양한 이론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다양한 이론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핵심이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는 요 단원의 핵심 내용이 이 정의라는 정의라는 의미인데, 이게 2021년 올해 갑자기 뭐 굉장히 강조된 주제가 아니라, 인류가 인간이 처음에 지구에 살았을 뭐 몇천 년 전이겠죠. 이제 그때부터 인간들이 고민을 했던 주제입니다. 즉, 정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게 이제 정의의 영역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상가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다 해요. 이론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굉장히 많은 사상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지만, 여전히 지구상에는, 우리나라는, 내 주변에는 완벽한 정의가 실현됐느냐? 예, 거기에는 그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군가 선생님한테 그런 물음을 던진다면 선생님도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 우리 사회가, 내 주변이, 환경이 이제 정의롭게 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건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저나 여러분 지금 생윤을 배우는 여러분들이나, 아니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분명히 거기에는 동의할 거예요.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만큼 현실에서 어떤 이론을 토대로,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이룩한다,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그것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단원에서 이제 교과서에는 학습 목표로 사회 정의가 무엇이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면요. 사회 정의의 의미,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무엇이냐, 그 의미를 배우고요. 의미를 배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핵심으로 얘기해야 될 게 결국엔 분배적 정의입니다. 결국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이제 이걸 차차 배우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눈다라고 하는 건 이익을 나누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 부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병역 같은 것도, 과연 그럼 군대는 다 갈 것이냐, 누구만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 나누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이제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울 겁니다. 결국 이 분배적 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갖고 나눌 것이냐.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분배적 정의 이렇게 나누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정의롭다,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 여기에는 굉장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쟁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이것은 옳다, 이것은 진짜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쵸, 생각의 다양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을 합의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정의라고 하는 걸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번 단원을 통해서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갖게 되면,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만드는데 여러분도 그죠, 큰 몫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사회 정의가 무엇이냐,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핵심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우리가 동양사상, 유교 다시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데, 공자가 생각했을 때 춘추전국 시대라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공자가 내놓은 해답은 그쵸, 개인의 도덕성을 회복해서 모든 인간이 착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그러한 사회는 전쟁이 없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공자는 상상했던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착한 마음을 회복하고 갖게 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윤리예요. 그래서 과거 전통에 있어서는 개인의 윤리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최근에 현대사회에서 와서는 개인 윤리도 중요하다. 이제 개인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윤리는 여전히 계속 중요한데, 오늘날은 그 개인이 모여서 사는 이 사회, 그 사회가 정말 올바른 사회이냐, 제도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회윤리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은요, 개인의 도덕성 또는 양심, 이런 것만 갖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갈수록 발생하고 증가되고 있다. 현대사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사회가 단순하지 않아. 굉장히 복잡해. 그리고 개인들이 모인 이러한 집합체가 결국 어떤 독자적인 원리에 따라, 즉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어떤 독자적인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움직이는 원리가 있는데 이제 그게 갈수록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급속도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지켜야 될 어떤 윤리가 필요한 게 아니니, 이제 그게 사회윤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회윤리라고 하는 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그 사회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느냐.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이제 정치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냐, 뭐 아니면 뭐 공산주의냐, 아니면 공화정이냐, 이런 시스템, 그쵸? 구조나 제도와 관련된 어떤 이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도덕 규범이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구조나 제도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윤리, 그게 사회윤리다. 이러한 사회윤리는 결국 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모인 모두, 그걸 이제 공동선이라고 얘기해요. 공동선을 추구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인 결국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은 정의, 옛날에 이제 맹자가 얘기했던 의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이 정의인데, 이 정의는 그냥 개인한테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 사는 개인한테 뭐 정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될, 그래서 정의하면 오늘날 사회 정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결국 오늘날은 사회 정의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윤리,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사회윤리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등장한 사회윤리는 개인윤리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를 이제 표를 통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비교했어요. 자, 먼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서로 강조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안점이라고 나와 있죠. 자, 개인윤리는 개인의 양심, 개인의 윤리의식, 즉 이런 거의 핵심은 결국 개인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착한 개인,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사회윤리는 그 사회가 어떤 구조, 제도, 그거에 따른 정책 등을 만들어져 있느냐, 우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회의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안점이 이렇게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윤리에서는 예를 들어 착하지 않은 개인이 있어 라고 하면 그 책임은 그 개인한테 두는 경우가 많아요. 야, 그 사람 양심이 없는 거지, 그 사람 도덕성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개인윤리에서는 책임을 개인윤리에게 두는 반면 사회윤리에서는 그래, 개인이 비도덕적인 일을 했다 칩시다.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물론 그건 개인의 도덕성이 타락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윤리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왜 저질렀을까? 혹시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그 사회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야? 구조, 제도,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제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게 사회윤리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온전히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잘못된 부분이 혹시 없나 따져보는 게 이제 사회윤리입니다.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문제의 원인을 그 개인의 도덕적인 의사결정이 능력이 떨어지고 실천 의지가 약해서 그런 잘못을 했을 거야. 개인이 그 범죄,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보는 반면에 사회윤리는 개인보다는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구조나 제도가 잘못됐을 거야. 그래서 그 개인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거야 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데서 분명히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차이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그 해결 방법을 접근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개인윤리에서는 문제의 해결을 결국 그래, 개인이 착해지는 수밖에 없어. 개인의 도덕적 판단 능력, 실천 의지를 높여야 돼. 그래서 개인에게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덕을 열심히 가르친다거나 마음을 선하게 바꾼다거나 개인이 노력할 일이야 라고 문제 해결 방법을 여기에 두는 반면에 사회윤리는 그 개인이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돼. 그 사회를 바꿔줘야 돼. 뭐를? 잘못된 사회 구조,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회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꿔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회윤리에서는 이렇게 해결 문제도 개인윤리와 다르게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현대사회에서 오늘날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 구조, 제도의 개선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하면서도 그 개인이 착해질 수 있도록 만약에 개인이 속한 사회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제도를 잘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사회윤리에 있어서 이 사회윤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니부어입니다. 니부어.
자, 여러분 니부어는 모의고사에 필수로 출제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의 파트 배울 때 첫 번째로 배우는 이 사상가가 니부어예요. 자, 니부어는 사회윤리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꼭. 자, 그럼 니부어가 이제 주장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봅시다. 자, 니부어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쓴 거야. 즉, 보면 책 제목을 잠깐 볼게요. 도덕적인 인간, 착한 인간이 사는데 그가 사는 사회는 도덕적이지 않아. 비도덕적인 사회. 이걸 이제 대조가 되게 비교하는 거죠. 볼게요. 현대사회의 복잡한 윤리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덕목의 실천도 중요하다.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니부어는 개인 윤리는 필요 없다가 아니야. 개인의 양심과 덕목 실천도 중요한데 그것만 갖고는 해결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어도 그가 속한 집단이 비도덕적이야. 그러면 그 한 개인이 그 착함을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집값.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거야. 내가 A라는 동네에 살다가, A라는 아파트 단지에 살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야 돼. 그런데 예를 들면 시세라고 하죠. 평균적으로 그 A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5억이라 칩시다. 그런데 나는 빨리 팔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5억 하는 아파트를 나는 빨리 팔아야 되니까 4억 5천만 원 좀 깎아서 팔고 싶다. 이거는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에 대한 그게 집인다 한들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세금만 내면. 그런데 그걸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A가 4억 5천에 집을 팔았어. 근데 그 A 단지의 평균 시세가 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억 5천에 판 경우가 생기면 앞으로도 이제 그 집값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단지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야, 안 돼. 우리 단지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5억 이하의 아파트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이걸 실제 커뮤니티라고 하죠. 그 단지 내에 이런 걸 올린다라고 하는 거야.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팔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집을 사고 파는 업무를 부동산이 한다라고 하잖아. 이걸 대행해 줄 부동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부동산은 집을 거래하면 수수료를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처분하게 한 부동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그 부동산을 그 부동산 어디 우리 단지 내 아파트 값을 5천만 원이나 싸게 거래해 주겠어. 그 부동산 다시는 가지 마라고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은 한 건을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장사가 안 될 확률이 높죠. 이러한 게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속한 사회 집단이 비도덕적이면 이 착한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개인의 도덕적인 행위는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개인의 힘보단 집단의 힘이 훨씬 클 거예요. 오히려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적인 사람도 내 집을 함부로 팔 수 없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성 당연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 구조나 제도의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회윤리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니부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마치 니부어는 이런 사회의 도덕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윤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 함량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개인의 도덕성 함량은 여전히 중요해. 그런데 니부어는 거기에 플러스 그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의 제도, 잘못된 도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플러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니부어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대한 관점 한번 볼게요.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에서는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 창과 방패라는 거죠. 갈등이 발견된다. 간단히 정치와 윤리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은 도덕 생활의 이중적 성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요구이다. 아까 얘기했죠. 개인은 나는 착해지려고 해. 나는 그냥 집값 좀 손해보더라도 팔고 싶어 해. 그런데 그 단지 내에선 허용을 안 해. 그 사회, 그 구성원들이 5억 이하로는 절대 팔아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모순된다, 갈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이러한 갈등의 제고는 인종이건 국가건 경제 집단이건 인간 집단들의 어느 정도의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도덕적 선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본성의 불가피한 한계 및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개인들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이상이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개인의 도덕성은 그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여러분들 나치, 독일,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 게르만 민족 봐봐요. 독일인들이 모두 그렇게 악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쟁을 주도했던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들. 그런데 그때의 사회 분위기가 그러했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 훨씬 더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니부어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의 속성이나 도덕적 이상이 다름으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분해야 한다. 그는 집단 속에서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인간의 성향과 힘의 불균등한 분배로 부정의가 지속되고 있고 외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부어는 실제 이 외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잘못된 사회 제도 등을 강력히 바꿀 필요가 있다. 왜? 그만큼 개인한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의를 확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니부어가 주장한 얘기입니다. 외적 강제력.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현대 사회는 개인의 도덕성도 중요한데 그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사회윤리다. 사회윤리를 강조했던 대표적인 사람 누구? 예, 니부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니부어 넘어가고요. 이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플러스 사회 정의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이라고 해서 익히 한 번쯤 들어봤을 인물들이 또 나오네요. 맹자, 플라톤, 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먼저 사회 정의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보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되는 공정한 도리, 공정한 원리, 공평한 원리 그런 뜻이에요. 이며 사회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다. 사회 정의라고 하는 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되는 어떤 원리가 있고요.
또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사회 정의의 의미라고 합니다. 사회 정의가 왜 필요하냐?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 개인 및 집단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부정의한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 지침을 위해서 필요한 게 사회 정의다. 결국 그 사회가 바르지 못하면 그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잡는 기준이 바로 사회 정의에서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죠. 오늘날 2021년 현대에만 이렇게 부정의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몇천 년 전에 인류가 모여 살면서부터 부정의함은 계속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의함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맹자 볼게요. 맹자가 왕의 왕을 적견했다. 왕이 말했다. 선생처럼 고명한 분이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지요. 맹자가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어째서 이익에 대비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과 의입니다. 자, 인은 다시 한번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한 의는 오늘날의 정의. 그러니까 맹자는 사랑과 정의가 중요하다고 옛날부터 얘기했다는 거야.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나라의 이익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내 집,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선비와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아래가 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 그 나라는 위태롭게 된다. 맹자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왕부터, 가장 정치적으로 힘을 많이 가진 왕부터 나라의 이익만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저 밑에 있는 서민들은 자신의 이익, 제 몸만 생각하게 된다. 결국 그 나라는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나라가 얼마나 정의롭게 돼 있는가, 의에 대해서 신경 쓰라라고 하는 맹자의 뜻입니다. 자, 플라톤 볼게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성향에 가장 맞는 국가와 관련된 일 한 가지 중에 종사하여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플라톤이 주장했던 건 계속 반복되네요. 지혜, 용기, 절제. 국가 안에 생기고 이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다. 자, 지혜를 잘 발휘하는 건 누구라고 했죠? 정치가. 용기는 군인, 절제는 생산자 계급.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하고자 하는 정의는 곧 자기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다 얘기했죠. 지혜를 잘 발휘하고 용기를 잘 발휘하고 절제를 잘 발휘하는 게 국가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철학자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 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 왕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옹호하게 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한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인류 전체에서 악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것은 플라톤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렇죠? 스승의 죽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수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이제 정치는 지혜를 가진 철인, 여기서는 철인은 철학자예요. 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자, 동양에서 의는 천리,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올바름입니다. 맹자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이익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올곧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의를 꾸준히 실천한다. 의라고 표현했는데 한자로 의를 꾸준히 실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호연지기. 호연지기가 이 지비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이에요. 호연지기를 길러라, 호연지기를 길러라, 이 말이 맹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름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야. 오늘 하루만 실천하고 내일만, 그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오름, 정의로움을 실천하는 게 지비인데, 그렇게 꾸준히 오름을 실천하는 사람을 호연지기가 길러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맹자가. 그래서 올고듬이 이 호연지기와 연결됩니다. 이게 맹자, 동양의 맹자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서양에서 정의는 올바름 또는 공정함을 의미한답니다. 특히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최고의 덕목을 정의라고 했습니다.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정치를 하고, 용기의 덕목을 가진 사람은 군인을 하고, 성실성을 가진 사람은 절제라는 덕목을 통해서 생산자 계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 공자는 인을 강조했고 맹자는 의를 강조했어요. 의는 계속 선생님이 얘기했죠. 오늘날의 정의가 의야. 자, 인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자가 살던 춘추 시대보다 맹자가 살았던 정의 시대가 훨씬 더 혼란했대요. 뭐 심지어 전쟁 때문에 자기 부모 자식 간에도 살인을 일삼는, 결국 이제 그러한 모습을 맹자가 보면서 스승이었던 공자가 얘기했듯이 개인윤리, 그냥 개인이 도덕성을 회복해서 인과 예, 남을 사랑하고 예의를 다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공자는 생각했지만 사회가 훨씬 더 혼란해진 거야.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만, 개인의 인과 예,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를 혼란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맹자는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윤리에 대해서 배웠죠. 맹자는 아니다. 개인의 도덕성 플러스 의, 옳음, 정의라는 사회 구조,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는 이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의를 강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맹자와 공자의 차이점인데, 그걸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동서양 플라톤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맹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플라톤 역시 마찬가지로. 예. 자, 이러한 이제 사회 정의는 그 사회를 정의로 지금 앞전에 배웠듯이 다시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권 침해,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이 이제 일어나면 그게 부정의한 사회 구조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 바꿈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게 사회 정의라고 했는데, 이 사회 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교정적 정의, 교정한다는 거 뭐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정적 정의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이 교정적 정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는 뭐냐? 공정한 어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요 절차적 정의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절차적 정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면 안 될 게, 자유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결과의 평등이 아니에요. 결과의 평등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능력이 다 틀리고 잘할 수 있는 게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모두 똑같게 만들어준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걸 똑같게 만들어준다. 그건 사실상 이론일 뿐이고요. 현실을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마르크스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적은 사람, 거기에 맞게 일하는 건 좋아요. 근데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필요가 결국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끝이 없다라고 했죠, 욕심이.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은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결과를 똑같게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평등하게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절차적 정의란 건 뭐냐면,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를 공정하게 했더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잖아. 그죠?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는.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다만 그 기회를 공평하게 주면 사람들이 그 기회를 내가 잡았지만 내가 뭐 능력이 부족했건 아니면 열심히 안 했건 결과가 안 좋아. 그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회마저 절차마저 주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 정의는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이 세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회 정의 배울 때 크게 세 파트,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이 세 개에 대해서 배우겠구나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정의가 이제 세분화되고 내용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이 정의에 대해서 지금 맹자와 플라톤 배웠지만 또 한 사람 아주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볼게요. 당사자들이 동등함에 동등하지 않는 몫을,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아 갖게 되면 싸움과 불평이 생긴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불평등하게 나눠 가지면 싸운다라고 하는 거야. 자, 분배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요 밑에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훨씬 이해될 텐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서양 고전을 썼는데요. 요거까지 하고 이 설명이 중요해요. 설명이. 법은 한 사람의 부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은 부정의를 당한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의 차이에만 주목하여 당사자들을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했대요. 자,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두 가지로 구분했어. 지금 하나는 일반적 정의, 하나는 특수적 정의. 자, 특수적 정의를 다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교정이란 말은 시정한다란 말 같은 말이에요. 구분하는 거예요. 자, 표로 그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의 정의는 크게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눈대요. 근데 다시 이 특수적 정의는 어떻게 나누는데,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눈대요. 자, 이제 그걸 설명하는, 일반적 정의는 시민들이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법이겠죠. 의미한다. 그런데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각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름이 있잖아요. 특성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나눈다라고 하는 거야.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우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이익을 준 경우 그만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똑같이 적용되는 법 같은 건 일반적 정의야. 근데 특수적 정의라고 하는 건 나눠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눔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많이 가고 능력이 적은 사람한테 적게 가고, 그렇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특수적 정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교정적 정의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한테 해를 많이 끼쳤어. 그럼 그만큼 많은 죄를 묻고요.
이익을 줬어. 그럼 거기에 따라 포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르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분하게 들어갔던 대표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인물의 정의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될 거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정의는 특히 사회 정의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이제 좀 이해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회 정의가 중요한데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이 사회 정의는 크게 그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이냐, 분배적 정의. 두 번째, 잘못을 한 사람들을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처벌할 것이냐, 교정적 정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냐, 절차적 정의.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아리스토텔레스, 맹자, 플라톤, 이 사람들도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잘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또 마르크스 또 나오고요. 롤즈라는 사람, 굉장히 정의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데, 롤즈, 노직,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운 다시 한번 맹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정의를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 복습해서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